이 화면을 처음부터 띄우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강의라고 합니다. 9월 첫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고고학 강의 11 강의를 동영상으로 저장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읽으시라고 한 책들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서는 뭐 다 읽기가 어렵겠지만은 거기 지리학의 그 중요한 지리학이 왜 중요하냐 하는 그 내용을 써놓은 책들은 읽어보시고요. 또 그 금속에 대한 굴이나 철 뭐 이런 금속에 대한 그 책도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뭐 고고학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교양이 높아지고 남들하고 대화할 적에도 메마른 얘기를 안 하고 풍부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또는 생각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우리 사람들이 뭔가 교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고학은 인간 교양의 최고봉에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성경 고고학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다가와서 저희들이 이제 비도 오고 덥습니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양생활에 다 좋은 진전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공부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잠깐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 PPNB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석기 시대는 대개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의 그 구분은 근동 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동 지역에 대한 얘기지, 이것이 모든 지역,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아시아 다른 지역에도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대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후반부하고 전반부가 갈라지는 것이 토기입니다. 토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는 8500년에서부터 7500년 BC,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Pre-Pottery Neolithic A라고 하는데 너무 길죠. 한국말로 해도 길고 영어로 해도 길기 때문에 우리가 PPNA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 B, 7500년에서 6000년 BC입니다. 이것은 PPNB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계 어디를 가든지 PPNA, PPNB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후반부는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가 이기 때문에 이거를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 A, 6000년에서 5000년 BC, 그래서 이거를
PNA, 파터리 니올리틱 A, 파터리 니올리틱, 토기가 있는 신석시대다. 그래서 PNA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쉽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 토기가 없는 신석시대 A, 파터리 니올리틱 A, 많이 기니까 약자로 PN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토기가 있는 신석시대 후반부는 토기가 있는 신석시대 B라고 합니다. B. 이거 우리말로 뭐 가나 이렇게 신석시대 나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만은 그냥 A, B로 말씀을 드립니다. 5000년에서 4300년 BC.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NB라고 하죠. 약자로 파터리 니올리틱 B.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그 니올리틱 피리어드,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둘을 연결하고 있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중립적인 언어로 레반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반트는 이 이스라엘 남쪽, 그래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의 남쪽을 다 포함해서 레반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레반트가 가나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현재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반트가 가나안보다 훨씬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있는 시대와 그 전에 토기가 없는 시대에 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분포하여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PPNA, 토기가 없는 시대 A에서 여리고에 이와 같은 거대한 돌로 만든 탑 또는 망대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PPNA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 지구상의 인류가 가장 먼저 도시를 만든 곳이 어디냐라고 질문이 나오면 여리고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또 그리고 PPNA 다른 유적에서 나온 그 유물들 중에서 인간의 영적이고 심미적인 또는 미학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의 두개골을 몸에서 분리해 가지고 그 머리에 진흙을 바르고 눈에 조개를 박아서 살아있는 모습처럼 만들어서 그들의 방 안에 설치했던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그 성찰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PPNA 이 시대에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지역끼리, 그때는 나라 국가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 지역끼리 무역을 했는데, 그 무역을 한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바다의 그 소라 껍질이라든가, 또 뭐 그 사해의 역청
역청이라든가, 역청이 이제 아스팔트 만드는 거거든요. 아스팔트 당시에는 아스팔트를 길을 만든 건 아니지만은 그거 가지고 어떤 방수를 한다든가, 어떤 무엇을 구멍을 막는다든가, 뭐 뭘 만들 때에 거기에 이제 발로서 튼튼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재료로 사용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극명하게 지역과 지역 사이에 무역을 증명해 주는 것이 흑요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흑요석. 흑요석은 영어로 옵시디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근동 지역에서는 이 터키, 옛날에는 아나톨리아라고 했는데 그 터키가 원산지입니다. 세계 흑요석이 나는 곳이 몇 곳 있지만은 이 근동 지역에서는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서 생산되던 흑요석이 이쪽에 가나안 땅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냥 흑요석이 뛰어온 게 아니겠죠? 사람이 가지고 온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먼 거리 통상의 증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흑요석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해, 아까 말씀드린 역청이나 소금 같은 것도, 그때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소금을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소금을 먹지 않습니까? 또 소금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혈압에 안 좋으니 뭐 당뇨나 신장병에 안 좋으니 뭐 그래서 소금을 못 먹게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귀했죠. 소금이 이 돈을 버는 아주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남쪽의 네게브와 시나이 반도에서는 이 보석이죠. 그러니까 귀한 돌이라고 하니까 보석이겠죠. 보석이나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이런 것을 채취해서 다른 지역에 팔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개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소라 껍데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것으로 뭐 장신구를 만들거나 그 집안에 치장을 하거나, 또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그 콜렉션으로 수장품으로, 소장품으로 생각을 해서 집에 두고 봤습니다. 뭐 우리도 사실 그 자개라고 하는 것이 조개를 쓰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굉장히 발달한 형태의 조개 사용법이겠죠. 자, 이것이 흑요석입니다. 흑요석은 이게 흑자가 들어갔으니까, 거물 흑자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까만색이겠죠. 자, 맨 왼쪽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의 손 위에 이 흑요석, 옵시디안의 조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크지는 않죠. 한 길이가 3cm, 뭐 4cm, 5cm 이런 정도인데, 이게 돌을 쪼아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것을 잘 연마해 가지고 갈아서 아주 예쁜 돌로 만들었죠. 예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흑요석을 만들어서 이걸로 뭐 목걸이를 만든다든가 장신구를 만든다든가, 이게 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값이 비싸고 또 무역의 물품이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은 그 옵시디안의 원석입니다. 그 원석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 옵시디안이 우리 말로는 흑요석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검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청색, 즉 파란색도 있는 것입니다. 파란색은 거의 투명하죠. 수정같이 투명하지는 않지만은 이 색깔이 파라면서 맑기 때문에 아주 선호하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흑요석을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맨 왼쪽 위에 보면은 그 색깔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시디안은 색깔이 검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흑요석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약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게 되겠죠. 그냥 요석이라고 하든지 뭐 검은 돌이라고 하든지, 아닙니다. 검은 돌은 아니겠죠. 흑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단단한 돌이라고 하든지, 하여튼 이게 엄청 단단한 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는 돌들과 검은색을 띠고 있는 돌, 맨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는 약간 그게 푸른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은 바탕에 흰 점이 있는 돌도 있고요. 그러니까 흑요석은 잘 다듬어서 사람이 미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PNA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미적으로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여야 되죠. 그것은 PPNB,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 B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미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이 지금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벌써 BC 8000년경에 또 BC 7000년, 6000년 이런 시대에 사람들의 그 활동에서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PPNA 문화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자,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를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중심해서 이것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서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이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근처에 있는 유적이 있는데, 유명한 유적이 있습니다. 텔 아스와드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가면은 북쪽으로도 올라가는 거죠. 가면은 텔 무레이바트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PPNA의 유적들입니다. 뭐 많이 있어요. PPNA 유적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의 이름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공부한 여리고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여리고의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들어간 거는 철기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리고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제 공부를 할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그 옛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그때의 그 고고학을 배우는 것은 나중에 그 역사 발전이라든가 문화 발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 아스와드와 텔 무레이바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 이미 배웠죠? 텔은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동산인데 자연적으로 생긴 동산이 아니죠. 사람들이 살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몇천 년을 살게 되니까 이것이 동산처럼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텔에 대한 것은 제가 이미 이 강의 시작할 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가면 네게부와 시나이 반도에서도 이제 그 PPNA 문화가 조금 이제 있긴 있지만은 이것이
거기는 여전히 사냥과 채집을 하는 때였다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야생 곡식을 채취해서 이게 그 집 근처에 있는 밭에 뿌려가지고 이 경작을 하는 그런 농업 시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게비와 시나이 반도는 워낙 이것이 그 마른 지역이고 지형이 험하고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라서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거기 여전히 사냥과 채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PNA 8500년에서 7000년 BC 이때의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맺었냐 하면은 이때는 기본 경제, 사람이 먹고 사는 기본 경제, 즉 농업과 목축업이죠. 이 기본 경제가 이제 농업 밖에서 나가서 들이나 산에서 채취하고 또 사냥하고 하는 것에서 점점 집 주변에서 짐승을 기르고 이제 곡식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이런 경제로 발전해 나갔다. 완전히 정착된 건 아니지만 아직 신석기 시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되어서 그 앞에 있던 시대 에피페일리올리틱 시대에서 점점 이 시대로 들어가서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 그 다음에 무역과 기술이 발달했다 하는 걸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기술, 이제 돌을 깎는 기술이라든가 뼈 이런 것을 다루는 기술, 여러 가지 무엇을 만드는 기술, 흙을 다루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종교에 대해서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종교는 무슨 교파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아마 샤머니즘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죽은 사람에 대한 그 숭배, 조상 숭배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그 고고학적 자료에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직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나타나는데, 이때는 여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리고 같은 것은 아주 갑자기 큰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가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인 감각이, 인간의 미적인 감각이 이제 창출되고 발달하는 시대였죠. 그 다음에 미적 감각이 있어야 당연히 창의성이, 사람의 창의성이 나타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인류 문명의 디딤돌, 즉 기초를 이루는 혁명적인 시기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PPNA에서 PPNB로 넘어가면서 이미 이렇게 시작된 이 모든 것들, 경제, 무역, 기술, 종교, 주거 형태, 중앙 집권, 미적 감각, 창의성,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게 되는 거죠. 점점 새로운 것이 줄어들면서 있던 것을 발전시키는 단계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인류 사회, 21세기 우리가 인류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뭔가 새 거를 할 수 있나요? 새 거를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미 모든 것이 다 개발되고 발명되고 또 그것이 발전되고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신났을 거예요. 뭘 하든지 그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시기였거든요.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전시키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이 정도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PPNB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 A는 끝났고요.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 B로 들어가겠습니다. BC 7500년에서 6000년 사이입니다. BC 7500년에서 6000년 사이. 당연히 이 시기에는 그 앞에 PPNA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확장되거나 좀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B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지난 주에는 전반부를 공부했죠. 이번에는 후반부입니다. 영어로 PPNB라고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PPNB라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 후반부에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인구가 많이 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주거지가 커지고 주거지의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 이전에 구석기 시대 말기, 그걸 다른 말로는 중석기 시대라고 하죠. 영어로는 에피페일리올리틱 시대라고 했죠. 그때는 사람들이 동굴에 살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움집을 짓거나 오두막을 지어서 사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는 시대거든요. 그때의 인구수보다 PPNB의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 있냐면 거주지가 굉장히 커지고 그런 거주지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이 많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사람 수도 늘었겠죠. 그래서 인류의 수가 근동 지방에서 최소한도 근동 지방에서 보면은 근동 지방에서는 인류의 수가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는 거기에 살고 있던 현지인들과 즉 근동에 살고 있던 현지인들, 여러분이 근동이 너무 넓으면은 레반트라고 해야 되겠죠. 레반트에 살고 있던 사람 현지인들과 밖에서 그러니까 터키라든가 메소포타미아 또는 다른 그쪽에 동쪽으로 더 가서 아시아의 사람들이 유입이 됐고 아마 아프리카, 이집트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유입 인구, 밖에서 들어온 인구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고학적 자료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시기가 흑백 지도라서 좀 어렵겠지만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지중해지 않습니까? 지중해 북쪽이 터키거든요. 터키와 지중해의 오른쪽 레반트죠. 레반트 부분. 그리고 남쪽에 보면은 시나이 반도와 이집트가 있거든요. 이 전체 지역에 PPNB 문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의 후반부 PPNB라고 하죠. PPNB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때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주지 분포는요, 이때 PPNA보다 인구수가 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주지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레반트 전체라고 하면 현재의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레바논
시리아의 남쪽 이걸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가나안의 중앙 산악 지방, 지금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거기 산악 지방이거든요. 거기. 그다음에 요르단 골짜기, 여리고가 있는 요르단 골짜기. 그다음에 거기서 오른쪽 트랜스 요르단.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르단강의 동쪽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죠. 트랜스 요르단. 그리고 남쪽으로 네게부. 이 모든 지역에서 거주지가 이제 조성되고 사람들이 살았고, 따라서 그 거주지와 유물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는 발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이는 가나안이 아니죠. 지금은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소속입니다. 그러나 과거 신석기 시대나 역사가 있기 전 시대, 선사 시대에는 이것이 아무 누구의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에도 역시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 후반부 거주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유역, 북쪽으로 올라가죠.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고, 이라크와 시리아가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강 유역에도 PPNB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의 남쪽은 레반트지만은 그 대부분은 레반트가 아니죠. 그래서 시리아라는 나라를 보면 거기에도 이제 PPNB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적 탐사를 한다 그러면 제일 가기 쉬운 곳이 이스라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지만 옛날에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했죠. 트랜스 요르단. 그래서 학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학자들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의 후반부에 이제 좀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알 수는 없죠. 역사가 기록된 게 아니니까. 지금 여전히 선사시대, 역사 이전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네게브나 시나이까지 마른 지역, 비가 1년에 100mm도 안 오는 그런 지역. 여러분, 비가 100mm도 안 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뭄이 연속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은요, 비가 참 많이 오거든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어요. 복된 땅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내려도 이게 쉽게 20mm, 30mm 오거든요. 우리가 여름에 장마가 질 때는 막 하루에 비가 300mm 오거든요. 어떤 때는 500mm가 오거든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막 강이 넘치고 막 산사태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은요, 1년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이 1년에 500mm 정도 오는 거예요. 1년 내내 와야 500mm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만 포함한 게 아니라 비, 이슬, 우박, 가끔 눈도 내려요. 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500mm 또는 그보다 약간 높게 오는 것입니다. 그 비가 1년에 100mm밖에 안 온다고 하는 것은 삶이 아주 어렵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시대로 들어가서 설명할 때는 제가 시편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9월 달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마 다음 학기 후반부에는 성경적으로 좀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때 그렇구나 이게 깨달음이 올 겁니다. 자, 건조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건조 지역에도 거주지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거기는 100mm 정도밖에 비가 안 오지만은 ppnb 때는 비가 많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ppna 때도 비가 지금보다는 많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ppnb 때는 비가 더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pna 때보다 비가 더 많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형은 변하지 않았지만 강우량은 혹은 강수량은 계속해서 이게 비가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이렇게 변화가 있은 것이죠. 그 기후의 변화가 인간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이 가뭄이 극심하게 들면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여간 ppnb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레반트 전체에 걸쳐서 살기가 지금보다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를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흑백 지도라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기 어렵겠지만은,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이렇게 까만 글씨를 써놓은 것들이 이제 ppna와 ppnb 유적들입니다. 그걸 보면 북쪽으로 남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즉 서쪽으로 동쪽으로 여러분들 유적들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요. 그래서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 후반부에서 이 거주지의 그 형태로 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ppnb는 그 넓은 지역에서, 북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시나이까지, 또 가로로는 지중해 해변부터 시작해서 트랜스 요르단까지, 즉 아라비아 사막, 트랜스 요르단의 끝은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이 넓은 지역에 있는 그 유적들을 연구해 보면 문화가 동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식의 거주 형태, 같은 식의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같은 문화를 공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ppnb는 동질성의 문화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거주지가 커졌고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이 거주지가 어느 정도 크냐면은요, 아인 가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인 가잘은 트랜스 요르단에 있습니다. 지금은 요르단이란 나라죠. 그 아인 가잘의 그 유적을 보면요, 엄청 큽니다. 30에이커입니다. 1에이커가 1200평입니다. 그래서 36,000평이나 되는 겁니다. 아주 넓은 지역에 ppnb 거주지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베이사문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가나안의 북쪽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베이사문이라고 하는 유적은요, 10에이커가 됩니다.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12,000평이나 되는 넓은 곳에 ppnb의 유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ppna에서 제가 여리고에 대한 그 유적과 유물을 보여드렸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6에이커 정도 됐습니다. ppnb에서 6에이커, 7,200평 정도. ppna에서도 여리고는 큰 유적이었는데
PPNB에 와서 이것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발견되고 발굴된 PPNB의 유적지 중에서 크기로 따지면 아인 가잘이 제1번, 베이사문이 2번, 여리고가 3번입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오케이. 이 지도를 보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흑백 지도인데요, 왼쪽이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그다음에 지중해 해안이 밋밋하게 올라가다가 약간 삐죽하게 나온 거 있죠. 거기가 카르멜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국말로는 갈멜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어는 카르멜산입니다. 이 카르멜산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해안선이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게 되면은 이제 레바논이 되는 거죠. 철기 시대에 거기를 페니시아라고 했습니다. 페니시아. 그리고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르단강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검은 부분이 사해죠. 사해. 그래서 요르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사해로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을 트랜스 요르단, 왼쪽을 시스 요르단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트랜스 요르단과 시스 요르단. 근데 지금 트랜스 요르단은 현재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왼쪽은 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현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스라엘이 BC 한 14세기에 여기에 들어올 때는 여기를 뭐라고 했냐? 이 양쪽을 합해서 가나안이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제가 늦게 이제 이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이 양쪽이 다 이 지도 전체가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반트라고 하는 것이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의 일부분인 겁니다. 이게 아셨죠? 레반트, 가나안, 이스라엘, 현재 요르단,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시스 요르단, 그 다음에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고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가신다면은 바로바로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나 고고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면은 가장 큰 36,000평이나 되는 PPNB의 유적이 있는 아인 가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트랜스 요르단. 이 지도의 맨 오른쪽에 보라색 상자로 둘러 놓은 것입니다. 이 아인 가잘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 지도의 끝이 있는 부분이 되면 거기서부터 아라비아 사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쭉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밑에 예멘, 오만 이런 데까지 가는 거죠. 여기 지금 요 트랜스 요르단은 사막이 끝나고 이제 광야가 있고 그다음에 요르단강 쪽으로 오면서 사람이 좀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PPNB의 두 번째로 큰 유적 12,000평이나 되는 큰 거주지가 있는 곳이 북쪽의 베이사몬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 보면 빨간 상자로 둘러놓은 이름이 있습니다. 베이사몬. 이 베이사몬이 PPNB의 두 번째로 큰 유적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유적지는 여러분이 자다가도 어디 있다라고 지도에서 짚을 수 있는 여리고, 사해의 북쪽 끝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제가 초록색 상자로 둘러놨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아인가잘, 베이사문, 여리고.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따라서 발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인가잘, 아인가잘, 가잘, Z 발음입니다. Z 발음, 가잘, 아인가잘. 위에는 발음하기 쉽습니다. 베이사문, 베이사문, 베이사문. 남쪽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 그래서 이 PPNB,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의 후반부에서 거주지가 엄청나게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고고학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커졌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커졌을까? 무역 때문일까? 농업 때문일까? 농업과 사냥을 병행했기 때문일까? 고민하는 거죠. 이미 무역은 여러분들이 그 PPNA 때 무역이 있었던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거 시작하기 전에 복습했죠. 그래서 무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겠죠. 먹을 것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주지의 크기가 커지면서 거기에 무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커졌지 않을까. 농업, 그 다음에 농업. 이제 들이나 산에 가서 이 곡식을 채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온 가족이 나가서 애를 써야만 되고 날씨가 안 좋으면 나가기도 어렵고 가뭄이 들면 아예 곡식 자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죠.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농업을 하게 되면 즉 야생 곡식의 씨를 채취해서 집 근처에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은 가뭄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고 멀리 나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좋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당연히 거주지가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사냥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때에는 짐승을 가축화하는 시대였습니다. 짐승을 가축화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때에 먹을 것이 풍부해진 거죠. 농업을 통해서 가축 또 그다음에 사냥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먹을 것이 많아지고 영양이 몸의 영양을 많이 섭취하니까 살기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자연이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때는 뭐 산하 제한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 많이 낳고 모여 살고 하니까 거주지가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농업은 어떤 곡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여기 제일 먼저 사람들이 경작한 것이 보리와 밀입니다. 아마 보리가 조금 더 일찍 되지 않았나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밀을 많이 먹거든요, 지금.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죠. 보리가루 음식보다는요. 근데 사실은 이 경작할 때, 농업할 때 보리와 밀이 뭐 거의 같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보리가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 보리가 야생의 보리가 이게 그 보리 그 이삭에 그 알이 이렇게 두 줄로 맺혀 있어요. 두 줄로. 그다음에 제가 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밀은 아인콘이라고 해서 이 이삭 하나에 알이 하나 달리는 거 이걸 아인콘이라고 했어요. 그런 밀을 이제 그때 사람들이죠. 그때 사람들을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부르겠죠. 원시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원시인들이 그걸
채취해서 심어가지고 이 밀이 두 줄기가 되는 거죠. 이제 밀 이삭에 이 줄기가 두 개가 붙는, 그래서 알이 여러 개 이제 두 줄로 붙는 그런 밀을 재배했습니다. 이 콩은 이 레구메라고 하는 콩인데 이것은 콩이라고 하고 콩의 일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두콩이라든가 강낭콩이라든가 푸른 콩이라든가 이런 콩하고 같은 콩이 아니고 콩이 좀 작고 콩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뭐 이제 이것이 고고학 자료에 많이 나타난 거고요.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자, 과일 아직은 과일 나무 재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여전히 자연에서 산과 들에서 채취해다가 먹는 것이죠. 과일 나무를 어떻게 옮겨 심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아직 모를 때입니다. 과일 나무를 뿌리채 캐다가 심어야 할지, 가지를 잘라다가 땅에 꽂아야 될지, 또는 이미 있는 나무에 다른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접목을 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아직 발전하지 또는 개발되지 않은 것이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늘 보는 가축들, 이 가축들은 원래 야생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언제 사람들이 기르고 관리하고 또 잡아서 고기로 먹는 시대가 시작됐을까요? 그것이 언제 그런 가축화가 시작됐을까요? 이것은 이미 PPNB,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 후반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BC 6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죠. BC 6000년.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이라고 봐야죠. 그럼 염소가 8000년에서 9000년 그 사이죠. 그럼 염소가 농사를 짓는 가정의 주된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이 가축화된 짐승들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었다 보는 거죠. 물론 제가 지난번에 개를 사람들이 가축화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개를 가축화한 것은 고기로 먹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개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개를 또 같이 있으면서 개가 인간과 가장 정서적 교감이 잘 되는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를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사냥 나갈 때 데리고 다니고 또 집안에서도 같이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고기를 먹고 뭐 이렇게 사람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필요했던 짐승은 염소였나 봅니다. 염소. 그래서 염소를 가축화해서 이제 곡식을 기르는 가정들이 같이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다 베고 나면, 예를 들면 곡식을 다 베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그럼 염소가 그 곡식 다발들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먹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다가 이제 똥을 싸고, 그럼 그것이 거름이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거죠. 자, 양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에는 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양이 좋은 짐승으로 되어 있고, 염소가 약간 삐딱한 짐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양은 염소보다 조금 늦게 가축화된 것 같고, 그럼 양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북쪽에 있는 자그로스 마운틴, 자그로스 산악 지방에서 거기 양을 먼저 가축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가나안으로 전수가 돼서 이 레반트의 양을 기르는 이제 습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양은 뭐 버릴 것이 없죠. 양은 양 털을 깎아서 뭐 털옷을 해 입고, 그렇죠? 따뜻하게. 그다음에 양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다음에 양 고기를 음식으로 먹고, 양 뼈는 조각품이나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쓰고, 또 심지어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의 발뼈 같은 거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제 이미 신석기 시대 후반부 PPNB에 들어서는 시간이 갈수록 이게 모든 지역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되네요. 저는 그 강원도 산골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자랄 때는 6.25 전쟁에 북한 공산당의 대한민국 남침 전쟁, 우리가 6.25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뭔지를 확실히 알려줘야 됩니다. 숫자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냐, 내용이 뭐냐, 성격이 뭐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북괴의 남침 전쟁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제가 그 강원도, 지금 얼마 휴전선입니다. 화천 북쪽에 지금은 사방거리라고 하는데요. 사방거리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탄피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근데 총을 쏘고 기관총을 쏘고 해놓으니까 탄피가 많이 나와요. 탄피. 그래서 어른들이 밭을 갈면, 또는 어른들이 논을 갈면, 그래서 이게 보습을 소에 걸어가지고 이게 끌고 가잖아요. 가면서 이게 흙이 막 이렇게 파져서 양옆으로 흩어지잖아요. 거기 따라가면서 보면은 탄피가 나오는 거예요. 탄피. 그 탄피를, 그때는 비닐봉다리가 없었거든요. 비닐봉지가 없었어요. 탄피를 바구니에 담아요. 어떤 때는요, 탄피를 바구니 가득 가둬요. 바구니 가득.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엿장사가 이 가위로 절걱절걱 하면서, 엿장사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옵니다. 어떤 때는 뭐 한 달에 한 2번도 오고. 그렇게 오면 그게 지금 생각에 리어카를 끌고 왔는지, 리어카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차를 몰고 온 게 아니고 리어카를 끌고 왔어요. 아니면은 그 소가 끄는 그 달구지를 끌고 왔든지, 하여튼 그 차는 아니었어요. 차가 없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들이 저는 탄피를 갖고 가서 주고 엿으로 바꿔 먹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어머니 고무신을, 그때는 고무신을 신었지 않습니까? 저도 고무신 신고 살았거든요. 구두 신는 거는요 아주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신었지, 그때 우리 뭐 애들이 구두 신는다 뭐 생각도 못하는 거지.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두를 신고 고무신을 신는데, 검은 고무신이 있었고 하얀 고무신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무신을 신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하얀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얀색 고무신을 신고,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 어머니의 고무신을 가져다가 엿장소에게 주고 엿을 받아 먹고,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고무신이 없어진 것을 눈치챈 어머니가 찾다 못 찾아가지고, 어제 참 엿장사가 다녀갔지,
아하, 이게 여수로 변신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족치면은 이제 이실직고 밖에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쌀이나무 회초리로 이제 죽사게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강원도에서는 산에 가면 쌀이나무가 있어요. 여기 새끼손가락 같이 굵은 쌀이나무가 많아요. 그 쌀이나무 해다가 이제 집에서 아궁에다 불 떼고 그러는데 쌀이나무 잘 타거든요. 잘 타는. 그걸로 잘못하면은 막 종아리를 맞고, 종아리를 맞는 것은 신사적인 거고 급하면은 막 때리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소가 밭을 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시간이 오래오래 지난 옛날 이야기죠. 이 소를 사람들이 야생의 소를 잡아다가 새끼를 낳게 하거나 또는 야생에서 새끼를 가져다가 집에서 길러서 이것을 가축으로 만든 거죠. 소가 가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때 사람들이, 그때 원시인들이 이걸 흙으로 또는 돌로 이 형상을 만들어요. 예, 우리가 그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면 인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형,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형이 아니니까, 사람 모습이 아니니까 인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짐승의 모양이가 수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형, 그런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형. 그래서 이런 형상을 만들었던 거죠. 거기 보면 소도 그런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PPNB에는 염소, 양, 소가 가축화된 시대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집 형태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 드디어 사각형의 집이 나타납니다. 직사각형의 집입니다. 직사각형. 자, PPNA에는 집의 모양이 동그랗죠?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뭐 길이가 뭐 5m, 폭이 4m, 뭐 이런 식의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평수로 따지면 한 5평 정도, 뭐 3평에서 5평 이런 집이죠. 그 집,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이 동그랗게 그 돌로 기초를 놓고 이제 흙벽돌로 그 위에 놓은 것이죠. 그런 집을 만들었는데 이제 PPNB에 오면은 이것이 직사각형의 집이 나타났어요. 자, 드디어 다른 형태의 가옥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화인데 이제 사람들이 다른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제 집을 이제 사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안을 냈겠죠. 근데 이 집은 이제 돌로 이렇게 기초를 놓은 것도 있고 흙벽돌. 제가 지난 시간에 흙벽돌 만드는 방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흙을 개서 바닥에 놓고 흙을 다지니까 손으로 다지죠. 바닥은 반듯하고 평평하죠. 그러나 윗부분은 손으로 했으니까 둥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흙벽돌을, 물론 이 흙벽돌은 불에 구운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양빛에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흙벽돌이 잘 부서지겠죠. 불로 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흙벽돌을 가지고 이 벽을 쌓아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집 바닥은 흙인데 이 흙을 다져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사는 거죠. 집 바닥이 즉 방 바닥이죠. 그냥 방마다 이제 PPNA에서 원형으로 집을 만들어서 바닥을 다졌을 때는 그 집 전체의 바닥이니까 그걸 집의 바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방이니까 방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잠깐 방바닥이 흙이었습니다. 흙을 다져서. 그래서 이 집의 바닥이 흙이니까 이제 발굴을 해보면 그 단단하게 이제 굳어서 남아 있는 그 바닥에 짚을 가지고 뭐 소쿨이나 바구니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든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바구니 바닥이 흙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서는 소쿠리를 만들었구나, 뭘 만들었구나, 지프로 뭘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 안에 한 구석에 바닥을 파서 약간 이제 움푹하게 들어가게 한 거죠.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다가 수술 또는 나무 조각들을 놓고 불을 피워서 뭐 요리를 음식을 만들었겠지만은 그 집 안을 따뜻하게 이제 데웠겠죠. 그러니까 보온을 했겠죠. 보온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거기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화덕이라고 해야 되겠죠. 화덕. 화덕.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화덕을 이 드럼통이라든가 큰 깡통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는 시대니까 이제 바닥을 이렇게 움푹 파고 거기에 돌을 쭉 돌려서 놓고 그 안에다가 나무, 그 나무가 타서 숯이 되면 숯을 모았다가 이제 불을 피웠겠죠. 그렇게 해서 화덕을 만들어 섰다는 거죠. 이 흙을 개는 기술, 흙을 물에 개면은 흙이 굉장히 융통성이 많아진다. 흙이 부드러워진다. 그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의 두개골에 발라서 이렇게 매끈하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그 화덕에서 흙이 불에 데워지면, 즉 구워지면은 돌처럼 단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나중에 이제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분한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토기를 드디어 발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덕에서 토기를 발명하는 그런 단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집이 어느 정도 이제 모여 사는 집들,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집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집들이 직사각형의 집이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제가 그 도면을 조감도를 보여드립니다. 직사각형. 근데 이 크기가 폭이 한 5m. 거기 지금 밑에 척도가 있지 않습니까? 척도를 보면 이게 5m 척도거든요. 그 5m 안에 그 검은 거, 흰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이제 1m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5m. 그러면 폭은 5m, 길이는 한 7m 정도 되는 거죠. 그럼 5, 7이 35, 그러면 10평짜리 집인 겁니다. 이게 10평짜리 집. 들어가서 집이 그 전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현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전실이 있고 더 들어가면 저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담을 전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집인 거죠. 굉장히 이때부터 세련된 가옥 형태를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가 없는 신석기 시대의 후반부 PPNB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창의성이 점점 더 세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무, 돌, 뼈 이런 것을 사용해서 도구들을 만들고요. 이건 이전에 있던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그 습관인데 지금 점점 그것이 세련돼서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PPNA에 돌과 나무를 이어서 자귀를 만든다든가 도끼를 만든다는 한 걸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렸죠.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나무, 돌, 뼈 이런 걸로 도구들을 만드는 기술이 점점 발달했고요. 근데 밧줄도 만들었어요. 이 PPNB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제 큰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무거운 돌을 옮기거나 무거운 물건을 큰 나무 둥치를 옮기거나 뭐 이래 어떤 공사를 할 때 필요해서 그런지 밧줄을 만들었어요. 이 밧줄을 뭘로 만들었냐? 팜트리를 뭐 우리나라 말로는 대추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대추 야자나무라고도 하겠는데, 이 팜트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흔든 게 팜트리잖아요. 팜트리 잎사귀잖아요. 그 팜트리 나무 껍질을 가지고 그걸 꼬아서 밧줄을 만든 거죠. 굉장히 튼튼한 거죠. 점점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쓰는데 이제 그 숙달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옷감을 만드는데 이때 야생의 그 짚을 엮어서 옷을 뭘 만드는 걸 그 소쿠리라든가 뭐 집에 쓸 그릇들을 만드는데 그 식물 줄기를 잘 이렇게 세분해서 뽑아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이제 옷감을 만드는 것을 드디어 생각해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까지는 옷을 제대로 못 입고 또 가죽,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대충 해서 만들어 입고 그러지만 이 가죽이 여러분 잘 무드질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입고 다니지만 옛날에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 가죽을 그걸 뻣뻣하게 입고 몸에 그 살갗이 막 벗겨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옷감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집 주변에서 경작한 그 식물에서 그 줄기를 채취해서 잘 그걸 가늘게 찢어가지고 걸러내서 엮어가지고서 이제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옷감들이 고고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생활의 편의 그리고 건강의 편의 이런 것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이고 미학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아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이나 한국의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6,000년 전에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연대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걸 다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 그래서 왜 인간이 짐승들과 다르냐, 아예 처음부터 다르냐 하는 것은 고고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든 창의성,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한 종교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만들어놓은 예술적인 작품들, 물론 당시에는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만들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성 이런 것을 볼 때 짐승은 1000년이 아니라 억년을 살아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발전하고 다세포가 어떤 짐승으로 발전하고 그 짐승이 사람으로 발전하고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원숭이에서 사람이 발전해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숭이는 여전히 원숭이인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10,000년 전에 원숭이가 만약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돼서 나왔다 그러면 왜 그 원숭이들 지금 있는 원숭이들은 뭡니까? 이것들은 왜 아직도 엉덩이가 빨갛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었고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원숭이와 사람을 교배해서 제3의 그 생물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과 짐승은 다른 것입니다. 뭐 신화에는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 뭐 사람과 뭐 짐승이 관계해가지고 뭐 어떤 괴물이 나오거나 그러는데 그건 신화일 뿐이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건 사람은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돌은 돌로, 물은 물로, 물 밑에 있는 물짐승은 물짐승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미학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비슷한 것을 PPNA에도 보셨죠? 사람의 얼굴을 진흙을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말끔하게 하고 조개를 눈에 박아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눈 위에 보면 그 당시에 물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페인트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페인트는 아니지만은 이 페인트, 물에 들어가도 녹지 않는 페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재료가 지금 같은 물감이 아니고 이제 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아서 만든 그 색깔 있는 돌 같은 걸 갈아서 만든 물감인 거죠. 그걸로 머리카락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염과 콧수염과 턱수염을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같죠?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아주 부드러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죽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즉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조상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숭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상의 머리를 땅속에 묻지를 않고 이렇게 장식을 해서 집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리고에서도 발견이 되었고 PPNA에서 있었고 지금 PPNB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아인 가잘에서도 이게 나오고 다른 유적지에서도 PPNB의 유적지에서도 이런 형태의 두개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리고에서 나온 것인데요. 사람의 머리를, 두개골을 정말 여러분 이걸 볼 때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턱이 없습니다. 턱이 없어요. 그죠? 턱이 없습니다. 턱이 없고 턱은 떼어버리고요. 이 눈썹 있는데 거기 눈썹 있는 데가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도두어서 선명하게 눈썹 같죠. 그다음에 눈 전부 이거 진흙으로 발라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아름다운 그 미적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저 코가 하얀 것은 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코가 깨졌기 때문에 거기를 석고로 이제 수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게 제가 이걸 조금 잘 위에 부분이 약간 잘려 나가는데 이건 돌로 만든 가면입니다. 돌로 만든 가면. 지금 눈과 눈 두 곳과 입 부분을 이제 열어놓은 가면이죠. 그리고 가면 주변 돌아가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가면을 쓸 수 있도록. 이게 무거우니까 돌이니까 무겁겠죠. 그리고 구멍이 많아요. 이게 잘 묶으라고. 자, 여러분 이 가면을
얼굴에 쓰고 나타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이 입에는 세로 줄을 그어서 이빨을 표현해 놨습니다. 이빨. 왜 이런 가면을 만들었을까요? 이 가면을 쓰고 어떤 예식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무슨 음악에 의해서 춤을 췄는지, 아니면 그 장례식 때에 이런 것을 쓰고서 장례식 예식을 했는지, 또는 자기들 간에 우리 개념식의 연극이나 어떤 놀이를 했는지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아주 굉장히 멋진, 현대인이 봐도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가면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가면인데, 이 가면은 색깔을 칠했어요. 색깔을 칠해서 붉은색을 칠했고, 역시 입부분은 세로로 줄을 그어서 이빨이 있는 것처럼 이빨이 보이도록, 즉 뭐 그걸 쓰고 있는 사람이 이빨이 안 보이지만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깨졌던 것을 이제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긴 사람이 썼던 가면 같습니다. 자, 이것은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높이가 뭐 한 15cm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상을 보게 되면 코가 크고, 그 다음에 가슴이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엉덩이와 다리가 살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이런 모습이 여기만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곳에서 터키나 이 레반트나 여러 곳에서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이것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이제 만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대모신, 그 자연의 신, 사람들이 그 생명과, 즉 삶과 그 번식을 기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는 숨이 들락날락 하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가슴이 큰 것은 이제 풍족하게 먹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엉덩이와 다리가 풍성한 것은 이제 출산을, 이제 번식을 많이 한다는 뜻이고, 이런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박물관에도 가면 이런 인형이, 이것은 인형이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게 되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박물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그 박물관을 가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수도에 가시면은, 혹은 그 도시가 있는 곳에 박물관이 있으면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이태리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이스라엘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또 에티오피아, 어딜 가든지 박물관에 가봅니다. 에티오피아 박물관에 가보면요, 에티오피아 국립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그 루시 말고도 다른 그 사람들의 그 뼈를 거기 전시해 놨습니다. 그게 에티오피아 같이 먼 곳에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 교정에는 그 알렉산더 푸시킨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시인 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시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푸시킨하고 에티오피아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그 홈페이지에 그 얘기를 실어놨습니다. 홈페이지가 아니라 저의 그 페이스북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도 이거는 아까 본 것 같은 개념이 같은 것입니다. 밑에 그 다리를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해서 이제 그 약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역시 코가 굉장히 크고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큽니다. 여신이죠. 여신. 생명과 번식을 주관하는 여신인 겁니다. 드디어 신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흙으로 또는 돌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인형들을 모아서 어떤 건 깨진 것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 같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와 그 근처에 있는 유적들에서 나오는 것인데 진 흙으로 굉장히 큽니다. 한 1m 정도 되는 그 인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 사람을 만든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 얼굴을 코와 눈 아주 자세히 표현해 놨죠. 제가 이것을 그 요르단에 있는 암만 박물관에 가니까 이거 많더라고요. 그 여리고 근처에 즉 사해 근처에 있는 유적들에서 이것들이 여러 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인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작은 인형이었는데 이건 큰 인형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그냥 이걸 뭐 가지고 다니려고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도 크니까요. 크고 무거우니까요. 어디에 딱 이렇게 안치해 놓든지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존치해 놓든지 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어떤 예식을 행했든지 뭐 기념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예식에 그러니까 즉 제사 같은 걸 했든지 이것이 제 생각에는요 그 머리 두개골을 잘라서 이제 몸에서 분리해 가지고 몸은 이제 묻어버리고 머리는 이제 진흙으로 장식을 하고 눈을 조개로 씌워서 이렇게 방 안에 두는 그 습관도 아이고 그 하기가 자꾸 사람의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어렵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진흙으로 이제 흙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기술이 이제 발전하니까 흙으로 이렇게 사람 모습을 만들어서 세워놓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역시 이것도 조상 숭배 종교적인 행사를 위한 인형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셨던 조상,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뭐 아니면 형제라든가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PPNB를 마칩니다. 이제 9월 달에 9월 첫 주에 개강을 하게 되면 이제 신석기 시대 드디어 토기가 있는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은 이제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그릇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이게 그 도자기가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해당 부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월이 되면 이제 7월 되자마자 뭐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시험 우리 고고학 시험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시고 그다음에 좋은 여름 지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시고 9월 첫 주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고고학을 성경 고고학을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모든 학우들 건강하게 하시며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정교도 신학원의 모든 동지들에게 교수님들에게 직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학문적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